결혼식 당일 새벽 2시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준호야, 말해봐. 내일 결혼식에 친엄마가 오기로 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엄마라니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친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친엄마를 초대하고 싶어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래, 친엄마 찾았구나. 잘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준호가 친엄마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 혼주석에는 친엄마가 앉기로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준호야,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엄마한테 부탁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늦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하객석에 앉아주시면 돼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30년을 키워줬는데 하객석이라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35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 태수에게는 8살짜리 아들 한 명이 있었죠. 준호라는 아이였어요. 친엄마는 준호가 겨우 3살 때 이혼하고는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였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죠. 저는 준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이 아이를 내 친아들처럼 사랑하겠다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아들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처음에 준호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낯선 아줌마가 갑자기 엄마 행세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날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말도 자란했어요. 아침에 밥 먹으라고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학교에 다녀오라고 해도 대답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정성껏 싸줬습니다. 준호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넣으려고 요리책도 찾아보고 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도 골랐어요. 준호가 도시락을 싸가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마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학부모 상담날에도 갔고 운동회에도 갔죠. 다른 엄마들 사이에 서 있으면 어색했어요. 다들 친엄마들인데 저만 새엄마였으니까요. 누군가 물어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준호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면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1시간마다 갈아줬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옆에 앉아서 준호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열이 떨어지면 안심이 되고 열이 오르면 불안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를 맞힐 때는 준호보다 제가 더 아팠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학교에 가려고 신발을 신다가 말했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준호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준호가 나간 후에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울었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준호는 저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어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갈 때까지 저는 준호의 든든한 엄마였습니다. 준호가 고민이 있으면 제게 와서 얘기했어요. 친구 관계로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었죠. 저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줬습니다. 준호가 중학생이었을 때 일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는 말을 안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했고 밥도 잘 안 먹었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상담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결국 가해 학생들과 면담을 하고 부모님들도 불렀어요. 사과를 받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죠. 그날 집에 돌아온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라고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 키웠는데요.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준호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준호에게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준호가 집에 와서 저를 안았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싶었죠. 남편 태수도 기뻐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잘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저는 준호를 친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피는 안 섞였지만 함께한 정은 그 무엇보다 진했죠. 준호도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엄마라고 했어요.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을 달아줬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6개월 전 일입니다.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 지금 3년 사귄 여자친구 있잖아요. 결혼하려고 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호가 결혼하는구나 싶었어요. 준호가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며칠 후에 저희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착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 보였죠. 준호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식사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떤지 취미는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예비 며느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죠. 저는 흐뭇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 괜찮지? 착해 보이던데.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어.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준호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뭐가 필요한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신혼집 먼저 준비하느라 결혼식 준비할 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얼마나 부족한지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5천만 원 정도요. 너무 큰 금액이라 죄송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준호가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갚긴 뭘 갚아. 엄마가 주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깼어요. 5천만 원이었죠. 그 돈을 준호 계좌로 바로 이체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돈 보냈어. 확인해봐. 준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흐뭇했습니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3개월 후였어요. 저는 결혼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주말마다 준호와 예비 며느리를 만나서 함께 준비했죠. 예식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한복도 함께 골랐습니다. 한복집에 가서 예비 며느리 한복을 골랐어요. 분홍색도 입어보고 노란색도 입어봤죠. 예비 며느리는 연한 분홍색 한복이 제일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이거 정말 예쁘다. 이걸로 하자. 예비 며느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죠. 신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저희 아들 잘 부탁드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죠. 그 후로도 저는 준호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청첩장 디자인도 같이 골랐고 답례품도 같이 골랐어요. 피로연 메뉴도 정했죠. 준호는 저한테 자주 연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저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하나하나 조언해줬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남았을 때 저는 혼주 한복을 맞췄습니다. 한복집에 갔어요. 사장님이 여러 한복을 보여줬죠. 저는 고급스러운 파란색 한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어보니 정말 예뻤어요.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거로 하시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을 물어봤죠.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랐어요. 그때 옆에 있던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격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고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저는 사양했어요. 아니야. 이건 너무 비싸. 내가 살게. 하지만 준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결국 저는 준호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며 거울을 봤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봤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준호 결혼식에서 당당한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혼주로서 떳떳하게 서고 싶었어요. 비록 친엄마는 아니어도 30년을 키워준 엄마니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준호 결혼식이 기다려졌어요. 결혼식 한 달 전부터 준호가 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금방 끊었어요. 전에는 30분씩 통화곤 했는데 요즘은 5분도 안 돼서 끊었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은 야근해야 해서요. 엄마, 주말에 처가댁에 가야 해서요. 이유는 그럴듯했어요. 저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조심스럽고 불안해 보였죠. 저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예고 없이 집에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바빠서 잘 안 오던 준호가 갑자기 왔으니까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왔어. 밥은 먹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전도 부쳤죠. 마침 남편도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결혼 준비하다가 예비 며느리랑 싸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식사 후에 준호가 남편한테만 따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둘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저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걸까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어요. 서재에서 나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시계만 봤죠. 1시간 반쯤 지나서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어요.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죠. 저는 일어서서 준호한테 다가갔습니다. 엄마, 시간이 늦어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얘기했어? 준호 표정이 안 좋던데. 남편은 얼버무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결혼 준비 때문에 그래. 신경 쓰지 마. 저는 석연치 않았어요. 결혼 준비 때문이라면 저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남편한테만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불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별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믿기로 했죠. 결혼식 2주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도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녁밥을 같이 먹고 또 남편하고만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다가갔어요.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을 믿어야죠. 1시간 후 준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한테도 얘기해봐.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준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준호가 가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도 얘기해줘. 나도 알 권리 있잖아. 남편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큰일 아니니까. 저는 서운했습니다. 왜 저만 빼놓고 둘이 얘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한복을 꺼내서 다시 입어봤어요. 여전히 예뻤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파란색 한복이 저한테 정말 잘 어울렸어요. 혼주석에 서서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행복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 준호 결혼식이구나 싶었죠. 불안한 마음은 잠시 잊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봤죠. 준호였어요.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는 걸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건가 싶었어요. 결혼식을 취소하는 건 아니겠죠. 예비 며느리랑 헤어진 건 아니겠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안하다니요. 갑자기 무슨 일인 걸까요? 왜, 무슨 일인데? 준호야, 말해봐.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 친엄마가 오기로 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엄마라니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친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친엄마를 초대하고 싶어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친엄마 찾았구나. 잘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준호가 친엄마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해야 했습니다. 준호의 친엄마니까요.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 혼주석에는 친엄마가 앉기로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주석에 친엄마가요? 그럼 저는 어디에 앉는 건가요? 준호야,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친엄마한테 부탁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늦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하객석에 앉아주시면 돼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30년을 키워줬는데 하객석이라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손이 너무 떨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핸드폰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서 깼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 전화 왔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남편은 바로 눈치챈 것 같았죠.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한 달 전부터 준호가 나한테 먼저 상의했어. 나더러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저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남편까지 저를 속였구나 싶었어요. 한 달 동안이나요. 한 달 동안 저만 몰랐던 거예요.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친엄마 보는 게 준호 소원이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럼 나는 30년을 키운 나는 뭐가 돼? 나는 상처받아도 돼? 남편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결혼식 날 하루만 이해해줘. 준호한테 중요한 날이잖아. 친엄마가 오면 준호가 행복할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식 날 하루만이라고요. 30년이 오늘 하루보다 가벼운 건가요?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고, 밤새 간호하고 학교 행사 때마다 달려가고, 대학 입시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게 뭐였던 걸까요? 결국 저는 친엄마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결혼식 전날에 말해줬다는 게 저는 더 서운했습니다. 분명 더 일찍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새벽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친엄마가 혼주석에 앉아서 웃는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됐습니다. 6시였어요.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준비해야지. 결혼식 10시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파란색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한복을 바라봤습니다. 이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준호 친구들한테 어머님이라고 불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혼주석에도 못 앉는데 이걸 입어서 뭐 하나요? 저는 한복을 옷장에 그대로 두고 평상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였어요. 예전에 친구 결혼식 갈 때 입었던 옷이죠. 하객으로 가는 거니까 평상복이 맞겠죠.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한복 안 입어?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입어서 뭐해? 필요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한복 입고 가자. 아들이 200만 원이나 주고 맞춰준 거잖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혼주도 아닌데 뭐하러 입어. 어차피 하객석에 앉을 건데.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어요.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만 했죠.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도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을 입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예식장으로 갔어요. 남편이 운전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라디오만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가는 가족도 보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보였죠.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최악의 아침이었어요. 30분쯤 지나서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엄마.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엄마, 한복은요? 제가 선물한 한복 안 입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혼주도 아닌데 뭐하러 입어. 이런 옷이 더 편해. 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겠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쪽 자리에 앉아주시면 돼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예식장 뒤쪽 일반 하객석이었습니다. 혼주석이 아니었죠. 혼주석은 앞쪽에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대로 뒷자리 구석에 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인사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혼주가 아니고 그냥 하객인데요.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하늘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했고 머리도 예쁘게 올렸습니다. 친엄마였어요. 당당하게 혼주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대로 혼주석에 앉았어요. 자리가 딱 맞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리가 제 자리였는데요. 30년 동안 준호를 키운 제가 앉아야 할 자리였는데 친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참아. 오늘 하루만 참자.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참으라고요. 이걸 어떻게 참나요? 30년이 무너지는 기분인데 어떻게 참으란 말인가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준호가 신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줄에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친엄마가 혼주석에 앉아서 웃고 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 사람이 쳐다봤어요. 감동해서 우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식순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가 혼주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친엄마한테 다가갔죠. 준호가 꽃다발을 전해주자 친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꼭 안았어요. 사람들이 박수쳤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을 키워도 피를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저는 그저 대리모였던 겁니다. 친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잠깐 돌봐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장이 다 지워지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저는 더 이상 예식장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집에 도착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예식장에 있으니까요. 아마 피로연까지 참석하겠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어디야? 시 끝났어. 준호가 찾아. 이제 피로연 시작하는데.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피로연이요. 저는 혼주도 아닌데 거기 없어도 되지 않나요? 2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죠.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나간 거야? 준호가 얼마나 미안해했는데. 피로연 때 당신 찾더라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고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가 미안해했다고. 나는 얼마나 비참했는데. 하객석에 앉아서 친엄마가 혼주석에 앉은 걸 봤는데 내 기분은 어떠겠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미안해. 나도 당신 기분 이해해. 하지만 준호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준호도 친엄마 보고 싶었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30년 동안 다 키워준 내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했잖아. 당신도, 준호도. 한 달 전부터 알았으면 나한테도 미리 말해줬어야지. 남편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준호도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하는 게 이런 거야. 결혼식 당일 새벽에 통보하고 하객석에 앉히는 게. 그게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친엄마를 초대해도 되겠냐고. 혼주석에 친엄마를 앉혀도 되겠냐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어. 그것도 결혼식 전날 새벽 2시에.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준호가 당신 반응이 걱정돼서. 저는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통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나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안 주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흥분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정신 멀쩡해. 오늘 결혼식장에서 깨달았어.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준호 키워주는 역할만 했던 거구나. 남편이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우리 가족이고 준호 엄마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결혼식에서 엄마는 친엄마였어. 나는 그냥 하객이었다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혼 상담하러 왔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어요.
저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혼한 이야기, 준호를 30년 동안 키운 이야기, 결혼식 이야기까지 모두 다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이면 재산분할 청구하실 수 있어요. 절반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협의혼이면 빠르고 조정이나 재판이면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남편을 마주쳤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30년 동안 준호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다시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조정이 진행됐어요.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저는 절반을 받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저는 문을 열었죠.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울면서 빌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준호야, 들어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가 친엄마 보고 싶었던 거 이해해. 당연한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랑 이혼하려고 하세요? 저 때문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나랑 네 아버지 문제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준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넌 이제 결혼했고, 너 가정이 있잖아. 그리고 친엄마도 있고.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친엄마는 엄마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안 보고 살았는데요. 제 엄마는 엄마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결혼식 때 친엄마를 혼주석에 안 앉혔겠지. 준호야, 이제 친엄마한테 의지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저는 재산의 절반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었죠. 저는 이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왔죠. 영미야, 새 출발이네. 축하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시작하는 것 같아. 짐을 정리했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열었어요. 옷도 정리하고 그릇도 정리했죠. 준호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치킨을 시켜서 맥주와 함께 먹었죠.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미야, 이제 뭐 하고 싶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게 많았거든요. 여행 가고 싶어.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친구들이 박수 쳤습니다. 좋아. 우리 같이 가자. 다음 달에 제주도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준호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 더 이상 길게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죠. 며칠 후, 저는 친구들과 제주도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돌아다녔죠. 바다를 보고 오름을 올랐습니다. 영미야, 표정이 정말 좋아졌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정말 가슴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했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벚꽃이 예뻤습니다. 바람에 꽃이 피날리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주 유럽 여행 어때? 프랑스랑 이탈리아 가자. 저는 답장했습니다. 좋아. 나도 갈래. 유럽 여행이라니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준호 키우느라 갈 수 없었죠.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슴도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죠. 꽃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았어요. 65년 인생 중에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마음은 아직 복잡했지만 그것보다 앞으로의 제 삶이 더 중요했어요. 30년의 시간이 계속 생각나긴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거였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책을 펼쳤어요. 오래전에 사두고 못 읽었던 소설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었어요. 천천히 읽을 수 있었죠.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쁘지 않아요. 아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